중국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중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네요. 중국은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이 외국인 여성이 벌벌 떨며 중국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자 곧 몇 분 만에 바로 삭제되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30살의 샤오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 중국에서의 여정을 잠깐 말씀드려볼까 하네요. 저희 중국은 일단 말씀드리자면 유튜브나 외국 틱톡 이런 건 볼 수가 없어요. 그저 위에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허용해준 중국용 틱톡이나 웨이보나 도우인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늘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살았죠. 우리 중국 인터넷 속에서 본 이야기로는 한국이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더군요. 어이가 없죠. 누가 봐도 한복은 우리나라 거라는 게 떡하니 써져 있는데 말이에요. 마치 가족들이 즐겨 먹는 요리법을 누군가 자신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도둑국가라고 불러요. 빵쯔라고 아시나요? 한국인을 속되게 부르는 단어인데요. 요즘은 속되게 부르는 것보단 그냥 한국인 대신 아예 빵쯔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빵쯔가 뭔 뜻이냐고요? 몽둥이로 때려 죽일 한국놈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냥 몽둥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우리는 이런 의미로 쓰거든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하고 도둑 국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택시 기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거리도 돌아다녀봤잖아요. 중국의 거리는 험난합니다. 항상 사기꾼과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해요. 게다가 잠깐 차가 신호에 걸려 서 있으면 아이들이 동냥을 하러 차 사이사이를 걸어다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온라인에서 컴퓨터 키보드라고 생각한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 벽돌을 발견했을 때의 제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네, 진짜 벽돌이었어요. 나쁜 농담 같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승객은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항상 지각을 하죠. 그건 대부분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저에게 익숙한 것과는 정말 다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되려 역으로 왜 이리 연락을 많이 하냐며 화내기 일쑤인데요 말이죠. 한국인은 제가 오기 몇 분 전부터 이미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늘 내릴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차 문도 살살 닫아주었어요. 아, 또 이런 적도 있는데요. 승객이 보조석에 앉아서 제가 그럼 안전벨트를 꼭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드리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은 자신이 먼저 안전벨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도인이나 웨이보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이나 글은 딱히 볼 수가 없는데 말이죠. 과연 이 모든 게 가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설마. 중국에서 산다는 것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웨이보에서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죠.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허용된 말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모방하기 바쁘다는 말을 듣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가 새로운 유행과 트렌드에 묻혀지고 있었죠. 마치 화려한 새 건물에 가려진 오래된 나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곳곳을 여행했다는 한 승객이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친절한 사람들,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창문에 작은 균열이 생겨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다른 것들도 전부 진실이 아니라면? 마치 모든 거울이 약간 구부러진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바쁠 때 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마치 우리가 비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작은 정원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이야기와 다른 진실이 있는 더 큰 세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 멈추지 마세요. 저는 한국으로 떠났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권력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거리는 안전했고 사람들은 밤에도 어깨 너머로 쳐다보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중국에서는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수다를 떨며 편안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간관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지켜졌습니다. 버스와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향에서는 시간이 좀 더 유연했습니다. 오후 3시로 예정된 회의가 3시 15분이나 3시 30분에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오후 3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오후 3시입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가 그려놓은 한국의 이미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한 번은 길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런 모습을 볼수록 우리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이야기만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주며 항상 중국과 경쟁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곳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 같은 곳을 바라보는 시각이 통제되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한국 같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우리를 줄 세우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에는 없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존중, 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 시간, 엄수와 효율을 중시하는 태도 등 모든 것이 제가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복지 제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복지는 까다로운 주제였고 관료주의와 비효율성으로 점철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노인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 듣고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언론이 그리는 암울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지역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은 단순히 물건을 빨리 팔려고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품과 유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예품과 음식에 대해 마치 역사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현대화를 향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 대한 저희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국민을 돌보는 나라, 우리 언론이 부당하게 판단하고 잘못 보도하는 나라를 보게 되었죠.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검열의 베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문화 전시회를 방문했는데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비롯한 다채로운 한국 문화유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생생한 증거인 한복은 아름다웠어요. 한복에 감탄하고 있는데 가이드가 한복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치마 저고리를 탐낸다는 소문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 반대였죠. 우리 언론에서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발밑에 깔아놓은 양탄자를 걷어차 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폭로는 제 마음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국에서 받은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발견한 사람처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미디어가 내러티브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더 파헤치기로 결심한 저는 여러 유적지와 박물관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가와 현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퍼즐의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그림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보의 피해자였고 이 문화적 서사에서 한국은 적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은 부산의 번화한 시장에서였습니다. 활기찬 수다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 한 노점상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과거, 고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정신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접했던 차갑고 편향된 보도와는 달리 감동적이고 진솔했습니다. 하지만 제 취재 여정이 항상 진지하고 영혼을 파고드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순간도 많았죠. 친근한 현지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던 날처럼요. 제 서툰 솜씨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인내심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서울 지하철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국인에게 도시를 구경시켜주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친구가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탐험을 하며 그들의 꿈과 포부를 공유했고 희망과 야망으로 가득 찬 젊고 활기찬 한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순간과 인연을 통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암울하고 경쟁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문화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음악과 춤, 그리고 한복이 어우러진 축제였습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옛 선율의 리듬에 맞춰 우아하게 움직이는 공연자들을 보면서 우리 미디어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이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 축제에서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중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와 미디어가 심어놓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희망과 꿈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대한 사랑,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열망,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국적과 문화라는 꼬리표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 같은 희망을 공유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뭉클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 불필요한 오해에 대한 슬픔, 그리고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제가 경험한 진짜 대한민국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정보가 양국의 문화 사이에 만들어낸 간극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잘못된 정보의 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웨이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제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복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만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안전한 거리,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통에 대한 존중 등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전의 베일 너머로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은 조회수, 좋아요, 공유 횟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 심지어 대한민국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치 각성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적대국이 아닌 우리와 마찬가지로 풍부하고 활기찬 문화를 가진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의 물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권력이 개입했습니다. 제 동영상은 삭제되었고 충격적으로도 제 웨이보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손이 제 입을 틀어막고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좌절했지만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저는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도구인 VPN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요새에서 비밀 터널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검열의 손길이 닿지 않는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영상과 함께 메시지를 다시 올렸습니다. 제발 중국에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진실로 가득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선전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기만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반쪽짜리 진실을 주입받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료 시민들에게 진실을 찾고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족쇄가 풀린 제 메시지는 더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고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한국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과 인식, 정보에 입각한 대중의 힘에 관한 더 큰 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지지와 진실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열과 선전의 벽 너머로 세상을 엿본 한 평범한 개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높였고 그 목소리는 한 곳에서는 침묵했지만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진실의 힘,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의 영향력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항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눈과 마음을 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지만 꾸준히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한국은 헬조선 아냐? 중국이 다 만들어 놓은 걸 한국이 싹 새벽하면 뭐해? 여기 베트남의 유명 대학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파가 점점 지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출신 쩡바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중국적자였답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이었죠. 물론 저희 부모님은 둘 다 토종 베트남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한국의 위상과 위력에 대해 늘 동경해왔고 제가 한국 시민권자를 가지면 좋을 거라며 저를 일부러 한국에서 출산하셨죠. 자라면서 저는 항상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베트남 음식, 전통, 이야기 등 베트남이 전부였죠. 부모님은 제가 우리의 유산과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밖에 분주한 서울 거리에서 저는 다른 친구들만큼이나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구사하고 K-팝을 즐기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행을 하면서 제 이중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어요. 또 항상 한국 여권을 자랑스러워하셨던 부모님은 늘 어디를 놀러가든 베트남 말고 한국 여권을 쓰라고 말하셨죠. 그게 더 존경스러운 거야 라며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은 황금 티켓을 손에 쥔 것과 같았습니다. 줄도 짧고 세관 직원들의 표정도 더 친절하고 절차도 더 매끄러웠습니다. 시대 때 유럽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공항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한 베트남 가족과 세관원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베트남 여권을 소지한 이 가족은 수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줄은 느리게 움직였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불안과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저희는 한국 여권만 들고도 세관 직원의 눈길 한번 받지 않고 유유히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 차이는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고 또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여권 종류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제 어린 마음은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불편함의 씨앗을 심었고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느낌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자부심과 혼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의 이중국적을 특권으로 여기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내적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인 저는 여권으로 인한 편리함과 존중을 좋아했지만 베트남인인 저는 제 뿌리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 갈등은 조상에 대한 학교 프로젝트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호치민시의 활기찬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서울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체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가족 모임에서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베트남에서 제 이중국적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베트남 친척들은 넌 운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종종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은근히 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국 여권이 제 베트남 국적을 은근히 무시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죠. 당연했어요. 어딜 가든 저는 한국인이라서 추앙을 받았거든요. 저는 한국의 피는 단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죠. 한때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동경은 이제 베트남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 아니게 고국의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중국과 일본에서 온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견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남의 것을 베끼고 도둑질만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 말은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고등학교 시절의 특정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수업 시간에 아시아 경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기술혁신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 일본인 친구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데 능숙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반원들은 크게 웃었고 다들 인정만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중국 친구들은 한국이 자신의 문화를 훔쳐가 놓고 세계에게 마치 중국이 훔쳐간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순순히 믿었죠. 또 왜냐하면 중국이 거짓말을 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닥 제가 한국 국적이 있는 것조차 다렵지는 않았죠. 이런 의견을 들을수록 갈등이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저와 제 가족에게 베트남에서는 가질 수 없었을 기회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났고 국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자주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토론에서 한 한국인 학우가 기술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뜻밖의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한 중국인 학생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반으로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듯 일본과 중국이 보던 한국의 시선은 좋지 못했고 그 주변에서 어울려 놀던 저 쩡바오도 비록 한국 시민이지만 한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싫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도둑의 나라였고 발전이 없는 후진 국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저는 성인이 되었고요. 성인이 돼서 저는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했어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뭘 선택했냐고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었죠. 애초에 그닥 좋지도 않은 한국 국적 가져봐야 뭐하냐고 생각만 들 뿐이었고 엄마 아빠가 한심해 보였어요. 어차피 국적 포기할 건데 굳이 한국까지 가서 애를 낳은 게 말이죠. 그러나 즉시 후회하고만 사건이 생겼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살면서 저는 제 베트남 여권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었죠. 한국 여권에서는 그 아무런 문제도 없었으니
저도 당연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여권만 하나 달랑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세관을 가볍게 통과했는데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다다랐을 때 제가 베트남 여권을 보여주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상한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보안요원은 제게 방문 목적, 재정 상태, 왕복 항공권 등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여권을 썼을 때는 어땠냐고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이러더니 환영합니다 하고 바로 보내주는 게 다수였으니까요. 제 뒤에 줄은 점점 길어질 뿐이었어요. 초조한 눈빛이 제 등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제가 어느 나라 출신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나 저는 아마도 유럽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러나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번은 캐나다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제 여권을 한참 동안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제 직업, 베트남에 있는 가족,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유 등 사생활 침해가 느껴질 정도의 개인 정보를 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동의 한 공항을 환승할 때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순조롭게 줄을 통과하는 동안 저는 추가 검색을 위해 옆으로 끌려갔습니다. 공항 측에서는 일상적인 절차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소지품을 철저히 검색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작은 방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불안과 좌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더 강력한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정 여권에는 엄청난 권한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호기심과 함께 다소 실망한 저는 여권 순위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으로 꼽혔으며 많은 국가에 비자 없이도 쉽게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여권 순위는 반대로 낮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왜 굳이 한국을 포기했을까 싶었죠. 이제야 모든 사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왜 굳이 한국에 가서 저를 낳고 한국 국적을 주려 했는지 말이죠. 부모님한테도 미안했고 제 결정을 후회했죠.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멋진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야 모든 게 다 납득이 갔죠.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 형제인 쩡우이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오빠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히 한국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쩡우이는 그것과 동시에 한국에 가서 살고 있었죠. 언제 한번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유럽이었죠. 공항에서 우리는 입국 심사대에 나란히 섰습니다. 쩡우이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 여권을 제시했고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과 도장만 찍으면 수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살짝 기피하며 주었는데요. 하지만 반응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경찰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일련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머무를 계획입니까? 어디에서 머무를 건가요? 질문은 끝이 없는 것 같았고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하거나 얼버무린 것도 아니었어요. 호텔 티켓까지도 보여줬는데 심사 직원들은 이상한 눈초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천우희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느긋한 표정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극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으로 걸어가자 제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줄 몰랐네. 그는 놀라움과 동정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행 내내 여권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자동차를 렌트하고 심지어 외식을 할 때도 형은의 한국 여권은 패스키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종종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추가 질문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자동차를 빌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쩡우이는 먼저 카운터로 다가가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절차는 신속했고 직원들은 정중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같은 직원이 불편할 정도로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가 서류를 작성하고 보험 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했고 그마저도 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형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 즉 친동생인 제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던 중 그는 같은 집안 출신인데도 이렇게 갈리다니 하면서 놀라워하더라고요. 물론 둘 다 쓴웃음을 지었지만요. 그리고 저희 여행이 마무리될 무렵 한국 시민권자가 된 쩡우이가 제게 제안을 하더군요. 자신이 한국에서 의류 쪽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무직 일손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이 시민권자면 영주권을 얻는 건 훨씬 더 쉽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낫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한국의 여권 파워를 저조차 이제 인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월하고 위상이 높다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형의 성장 스토리를 계속 듣다 보니 마치 제 길이 한국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었죠. 가장 큰 전환점은 첸 후이가 일하던 회사에서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였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의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적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환경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문화는 놀라웠어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은 물론 창의성과 틀에 박힌 사고도 높이 평가하는 곳이었죠. 규율과 존중, 탁월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조화를 이룬 한국의 직업, 윤리는 제가 매우 존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 혜택부터 직원 복지 프로그램까지 직원들을 잘 돌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헌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도시 서울은 저희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경복궁부터 번화한 명동 거리까지 모든 장소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죠. 특히 한식.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육회덮밥을 가장 좋아했는데 고소한 참기름의 짭조름한 육회는 정말 감칠맛 나고 군침 돌게 하더군요. 음악, 패션 등 모든 것이 전통과 현대의 유쾌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통합은 저에게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녀도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물론 아직도 주는 한국인이었지만 이렇듯 딱 적당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게다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문화의 영향은 한국 생활의 측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 커뮤니티는 활기차고 활발했고 저는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속감도 심어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제가 베트남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동남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는 백인들에게 차별을 받기 일쑤였는데 한국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감싸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었죠. 왜 부모님이 굳이 한국 국적을 갖게 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엄청나잖아요. 비록 저는 지금은 다시 베트남 국적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다시 한국 국적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의 이런 결정을 응원해 주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스 베른의 한 가정집, 2명의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무슨 그딴 나라로 시집을 간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근데 너는 나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동생은 아무 말 않고 나가버립니다. 동생은 왜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언니는 왜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사람인 리안입니다. 저에게는 불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동생 안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다소 엄격한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 부모님 집안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위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에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인생이 수월해진다며 항상 저와 동생에게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저와 동생은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없고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서로가 똑같은 학교에 다녔던 저와 동생은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하기도 싫은 공부를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했고 이러한 생활을 무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약 10년 동안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성격은 매우 달랐어요. 동생 안나는 결국 못 참고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서 전 정말 섭섭했답니다. 몇 년 후에 동생이 돌아왔지만 부모님은 잠시 부재 중이셨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오시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두 분 다 트럭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다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몇 번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단계였고 저희를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왜 이제서야 왔냐며 큰 수술을 하려면 너무 좋지 않아 보호자의 동의 과정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과 함께 의식을 차리지 못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던 저와 동생은 약 일주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의 대화였던 기억으로 인해 저는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이 후회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동생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죠. 다행히 남아있던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자신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함께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지는 것은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생이 선택한 언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국어였습니다.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뇨. 배워서 뭘 할지 가슴이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약간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었고요. 살면서 한국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굳이 다른 언어들도 많은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생의 선택에 저는 참아왔던 화가 폭발해버렸고 결국 동생에게 각자 따로 살자며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저에게 문화산업의 주류가 되고 있는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의사생활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해 매월 아주 조금씩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동생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에 무언가 엄청난 매력을 느낀 듯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워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소식을 들었던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취리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제 동생 안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언니, 나 소식 있어. 나 결혼해. 한국에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재빨리 안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이야? 왜 한국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얼버무렸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놀랄 줄 알았어. 대학교 때 지호 기억나지? 우리 사귄 지 꽤 됐어. 지호의 고향인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라고 말했죠. 저는 순간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안나가 왜 그곳에서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저희는 한국과 연고가 없었고 제가 아는 한 안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가 기억났거든요. 그는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였고 대학 시절 내내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커녕 사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 저는 의사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동료들은 오히려 저희 동생이 부럽다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또 살기 편리한 나라인 것을 모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의사 동료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몇몇 한국의 물품들을 사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 여행을 경험해 본 듯한 부탁을 했지만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싶은 마음에 괜히 반항 심리만 생기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한국이 좋은 걸까? 동생의 결혼식에 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동생의 결혼식 하루 전 한국을 가야겠다는 마지막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질 동생의 결혼식 모습에 그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했던 마음 두 가지였죠.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에는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동반되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저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기상은 악화되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기 시작했고 공항 내부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결항된 비행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진국다운 난잡함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폭우에 저 또한 공항에 고립되어 버렸고 저는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공항의 의사 동료들과 동생이 그렇게나 극찬한 한국이 맞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잠깐 공항 의자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영어 안내방송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준비해놓은 공항 내부 호텔에서 관광객들은 휴식을 취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에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처럼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저 공항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은 비행기의 결항과 외부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힘들어지자 공항 내부 대기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휴식시설을 개방했으니 그곳에서 무료로 휴식을 취하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사람들에 이끌려 공항 이곳저곳의 휴식시설을 눈으로 확인한 저는 그동안 왜 동생과 의사 동료들이 한국을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호텔 같은 시설에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은 물론 책상과 샤워시설까지 갖춰진 한국의 공항 휴식시설은 의사 일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한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영국 공항도 경험한 저였지만 한국 공항의 휴식시설은 이것이 정말 무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침대는 물론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의 조도까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공항의 안내방송을 따라 휴식시설을 확인해 나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죠. 매우 편해 보이는 곡선형 침대에서의 휴식을 선택한 저는 그곳을 둘러본 순간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짐과 휴대폰을 놔둔 채 샤워시설을 이용하러 떠났고 제 눈앞에는 당장 훔쳐가도 모를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심지어는 여행용 가방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만 저처럼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라며 자신들끼리 놀라워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은 외국인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걸어가자 그것을 주워 가져다주고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능숙한 영어까지 선보였기에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고 시민의식도 발전되지 못한 것인지 한국과 비교되어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곧이어 기상에 진정되면서 비행기를 탈 필요 없이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놀랍도록 쾌적한 한국 공항의 무료 휴식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공항에서 숙식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아침 공항 샤워시설에서 샤워까지 하고 동생의 결혼식장으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왜 전날 오지 않았냐면서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냈지만 저는 웃으며 한국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줬다는 짧은 말만 하고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 결혼을 축하해줬죠. 한국에서 진행된 결혼식 또한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결혼식보다 성대했고 다행스럽게도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인 지호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되더군요.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저는 오히려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어 한국의 공항 무료 시설들에 대해 동생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동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진작 오라고 했잖아라며 귀여운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스위스에서 마지막 의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저는 한국에서 전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최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똑같은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모든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요즘 의사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의사 동료 친구들까지 저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일찍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다면 인생에 더욱 행복했을 텐데라며 작은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